그러면 네. 지금부터 논노비스 첫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을 세 권의 책 중 그 시작인 논노비스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하면은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감사의 기도와 겸손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짧은 라틴 기독교 찬송가의 시작적 관례적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총 세 권으로 이루어진 논노비스의 부제는 미래 건설에 대하여이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읽는 1권은 2022년에 출시된 비문학 저서로 제목은 우리는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논노비스 2권이 이제 미래 경계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6월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3월부터 주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미리 주문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본 책의 저자는 이제 책 소개에서 이미 언급됐던 베아너조백 교수인데, 이 교수는 이제 슈투트가르트를 기반으로 둔 우리 시대에 영향력 있는 건축가이며 엔지니어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에서는 건물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인 분석을 이어서 하고요. 이제 1권에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자원, 배출, 에너지, 지구 온난화, 기후 목표, 인구 변화, 이주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은 이 두 번째 이거는 우리에게 미래의 세계에 대한 분석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노비스 1권은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논노비스에 대한 첫 번째 발표로서 책의 인트로 부분에 이제 첫 번째 3개의 챕터로 이제 사물의 상태, 건축 행위, 세계 시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발표는 이제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3개의 파트 중에 이제 그 서두로서 이제 책을 소개하는 전반적인 목표와 기준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책의 순서에 따라서 사물의 상태에 대하여 건축 행위, 세계 시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후, 인구, 재료, 운송, 재활용, 임업 및 농업,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공학, 건축, 도시계획 등의 지식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현황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노비스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논노비스 1권에서는 현재 상황과 현황에 대한 소개를 하는 데 집중을 하고 나머지 이후에 2권에서 미래 가능성과 관점에 대해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책의 모든 측정 단위는 이제 오른쪽 그림인 2019년 국제 단위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학제 간의 간극으로 인한 오해를 줄이고자 사용을 하는 거고, 한국은 1959년부터 여기에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책에서 등장하는 숫자들은 모두 1960년 국제 도량형 총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값일 때는 소수점이 부재하고, 추적이 가능한 계산값의 경우에는 소수점을 부여를 해서 그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서적이 아니라 비문학 저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산 범위나 확률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출간하기 5년 전에 코블렌츠 토목공학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미래 전문가로서 실무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해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왜 사람들이 30만 년이 넘는 발전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교육이나 세계 빈곤에 대한 해결보다도 무기와 군대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지 자문을 하는데요. 무분별한 이동으로 인해서 이제 기후변화나 폐기물 배출도 환경을 파괴해가고 있음에도 왜 정치인이나 과학자, 기타 소위 엘리트
나라들이 2050년까지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침묵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왜 적합한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 학생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처럼 자립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3부작 중 첫 번째에서는 변화 이전의 초기 상황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두 번째 2부에서는 그 미래의 경계 조건, 세 번째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해결 방안 영역의 윤곽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이제 건설 산업은 현재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다른 영역들보다 더 낫다 혹은 더 나쁘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실제로 전 세계 자원의 약 60%가 건축 행위에 사용이 되고, 폐기물의 약 50%와 환경을 파괴하는 가스 방출의 50% 이상, 그리고 에너지 사용의 35%를 건설 행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제 상황에 우리는 이제 크게 변화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현존하는 기술이 미래 건설에 얼마나 유효한지,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전략과 방법, 기술이 필요한지 서둘러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인식 제고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문제 해결은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야 할 때라고 저자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한 큰 변화, 독일어로는 이제 grosse Transformation이라고 해서 헝가리 및 오스트리아 경제 사회학자인 칼 폴라니가 1944년에 19세기부터 20세기의 서구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도입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 현대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양립성을 이끄는 인간 행태의 합으로서 예를 들어 이제 탄소 저감 2050 등이 지켜져야 인간의 존리가 보장된다는 기준으로 전 세계는 2050년을 큰 전환기의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고려할 때 건축에서도 건설, 계획, 운영, 철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각 단계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만 영향을 주거나 직전 단계에만 피드백을 주고 있는 단일형의 직선형 연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현 건축 산업은 연구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구조적으로 연구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연구팀을 조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사는 자체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대학에 외주를 주는데 이마저도 당장 실무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현재 미래 지향적 연구와 그를 다루는 주체가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 분야의 구조적 변화로 이제 책임과 의사소통이 변할 때 건설 관련 모든 단계의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연구 개발이 따라올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또한 미래를 위한 방법, 전략, 도구를 개발할 때 우리는 오늘과 어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노비스 1권의 제목인 Ausgehen muss man von dem Was ist가 등장합니다. 세계 인구의 규모, 구조, 폐기물의 양, 자원 분포, 에너지 소비는 미래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몇몇 결정 요인들로서 대표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2권하고 3권에서 소개될 예정이고, 1권에서는 이제 주로 현황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이제 첫 세기 동안 아주 미미하게 변화를 했는데요. 그리스도 탄생 당시에 세계 인구는 약 2억 명이었고, 1650년에는 5억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250년 동안 인구는 3배 이상 증가해서 1900년의 인구는 16억 명이었는데요. 이러한 인구 성장은 산업화의 시작과 생활위생 개선, 식량 공급과 의학의 발전이 있었고, 이는 세계 출생률과 기대 수명을 증가시켰습니다. 2016년 말에 세계 인구는 약 75억 명이었는데요. 아시아에는 약
245명이 거주 중으로 전 세계 인구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 인구의 17%, 미 대륙에는 13%, 유럽의 10%의 인구가 거주 중입니다. 전 세계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15세 미만이 25%, 15세에서 60세 인구가 61%, 60세 이상이 13%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에 한국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2016년 기준 다음과 같은 방추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에 기재된 유튜브 영상은 이제 1950년부터 2100년까지 전 세계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와 예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과 기대 수명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민과 이주에 대한 고려 없이 한 명의 가임기 여성이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출산율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 1.54명으로 2.1명보다 낮아서 높은 이민자 수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우측에 추가로 첨부한 세계 인구 피라미드와 한국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의 추세가 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한국이 좀 더 이제 독일처럼 방추형의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출산율은 1975년에는 4명이었는데 이게 2010년에는 2.6명으로 지난 40년 동안 거의 절반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역 분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보이시는 표와 같이 아시아가 2.2명, 아프리카 4.7명, 북미 1.85명, 유럽이 1.6명 등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 유럽이 현재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출산율을 계산할 때 고정했던 이민자 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순 이민자 수는 해외로 나간 이민자 수를 유입된 이민자 수에서 뺀 값인데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에는 연간 총 210만 명의 순 이민자들이 있었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는 연간 총 220만 명의 순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독일에는 연간 11만 명의 순 이민자가 있었는데 각 주 중에 이제 NRV, 바이에른, 바덴위르템베르크에서 가장 많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주 중 최근에는 이제 전쟁, 정치적 갈등과 박해 이후로 2016년에는 6,560만 명이 자국을 벗어났고 2020년 전 세계 난민 중에 시리아에서는 550만 명, 수단에서는 187만 명이 자국을 탈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전 세계적인 실향민은 4,310만 명으로 이제 대부분이 시리아, 이라크, 콜롬비아 출신입니다. 그중에 410만 명이 망명을 신청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2017년에는 37개국이 약 20만 명의 난민의 재정착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50만 명은 본국으로, 650만 명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주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양상으로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이제 유사하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교육 등을 위해서 이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민과 이주에 대한 증가가 있는데요. 2015년에는 2천만 명 이상이 자연재해 및 주거지 파괴로 이주를 하였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201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주거지가 파괴됨으로써 많은 기후 이민자 혹은 기후 난민을 양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들의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기후 난민은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보호되고 유엔 난민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수용국에서는 추방이 불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난민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는데, 제네바 협약 이외에는 기후 이민자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현재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은 2019년 기준 남성 69세, 여성 73세인데요. 이도 이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북미권이 가장 높은 79세, 아프리카가 가장 낮은 60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프리카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만 6.6세가 증가한 것으로 이제 증가폭이 가장 컸던 대륙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제 개선된 의료 서비스와 물 및 식량 공급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대 수명과 연계해서 인구 피라미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구 비율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 25세 미만 인구는 42%, 60세 미만은 13%이지만 아프리카는 두 연령의 차이가 더 크고 유럽은 유사한 이제 27, 25%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오른쪽 두 개의 연령별 전 세계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이제 상단에는 전 세계 피라미드가 종형인 반면에 아래 독일의 인구 피라미드는 방추형으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와 건축 산업에서부터 세계 인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저는 좀 표면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세 개의 주제로서 건축의 건설 계획, 운영, 설계의 형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건축 분야가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현황은 무엇이 있을지 얘기해 볼 만한 주제로서 제안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